이제 애국 계몽운동에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신민회에 들어갈 건데, 지금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위에 클로버 모양 보이죠? 여기에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일의병운동, 을미의병, 동그라미 쳤죠? 우리. 또 두 번째 의병은 뭐였어요? 을사의병.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병은 정미의병. 이 세 가지 의병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의병, 항일의병 운동 배운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여기서 1번에 보안회, 2번에 헌정연구회, 3번에 대한자강회까지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동그라미 4번의 신민회, 신민회라는 애국 계몽운동의 성격을 띤 애국 계몽 단체의 신민회를 배울 건데, 연도도 몇 년입니까? 1907년이죠. 그러면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역사적 사실들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권의 피탈 내용을 배울 때 1907년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앞장 넘겨봐봐. 앞장 보면은 나와요. 1907년에 한일 뭐가 있니?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정미 7조약이 맺어졌던 해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맺어졌던 그 옆에 내용을 보면은 뭐 고종 퇴위랄지 그런 내용들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고종 퇴위도 있었고, 뭐라고? 그렇죠. 군대도 해산시키고. 그 1907년이에요. 항일 의병운동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병이 일어났을 때예요? 정미 의병이 일어났을 때죠.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1907년 이 해에 애국 계몽 단체가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가 활동을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민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통감부가 억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활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비밀 결사가 만들어지는데, 안창호, 양기탁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서북 출신인데 안창호, 뭐 이승훈,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을 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회원들끼리는 연락을 하지 않고 뭐 위에서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비밀을 유지한 단체였다라고 해요. 이 단체의 목표를 봅시다. 두 번째 점 보이지, 얘들아? 자,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이에요. 국권 회복.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공화정 수립. 그러니까 국권을 회복하는 것도 목표였지만 실력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공화정 수립이라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신민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의 위쪽에 쭉 위에 보면 애국 계몽 운동의 성격 보이죠? 성격 자체가 어쨌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문화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산업이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성격 자체가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성격에 걸맞게끔 이 단체인 애국 계몽 단체인 신민회도 국권 회복,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은 당연한데, 두 번째로 좀 알아두셔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구나 라는 점이 이제 독특한 점입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알아두셔야 될 점이에요. 자, 이 신민회는 어떤 회원들이 주로 활동을 했느냐? 뭐 교사, 학생, 종교인, 언론인,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국외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교육, 산업,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식으로 실력 양성을 전개를 합니다. 첫 번째 교육 부분 볼까요? 대성학교라고 나와 있죠. 평양에. 그 위에 안창호라고 써둡시다. 안창호 선생께서 이 평양에 대성학교를 이제 세우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승훈, 정주 위에 오산학교 위에 이승훈이라고 쓰세요. 이 이승훈이라는 인물이 정주에 오산학교를 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신민회는 민족 교육도 추진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산업도 육성을 하는데 평양에 자기 회사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대구에는 무엇을 운영을 했대요? 태극 서관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신민회 인사들이 태극 서관이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역사의식을 고취할 만한 서적이랄지 교과서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해요. 민족 산업을 위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민족 문화를 위해서 대한매일신보 좀 여기는 이제 별표를 좀 해둘 만도 합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이 신문을 발간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조선광문회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함으로써 이제 고전 간행에 앞장서는 특히나 이제 문화 양성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계몽에 앞장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국민 계몽에 앞장서는 이게 이제 신민회의 실력 양성 운동, 신민회의 활동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자, 위에 있는 1, 2, 3 보안회 1904년에 보안회, 헌정연구회, 그리고 1906년에 대한자강회 이러한 단체들에 비해서 물론 신민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애국 계몽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치?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국외 봐봐. 국외를 보면은 독립기지를 건설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특히 어디다가 이거를 건설을 했냐면 만주 지방에 이제 독립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오른쪽 이거는 이제 별표 2개 쳐두자. 이거는 별표 2개 쳐둡시다. 남만주의 삼원보라는 곳 그리고 밀산부의 한흥동이라는 이 두 지역에 특히 이제 만주 지역과 저쪽 밀산부는 저쪽 위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만주 지역과 서간도 지역에 남만주임과 동시에 이쪽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간도라고도 부릅니다. 이 남만주와 밀산부에 독립기지를 건설을 했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아무래도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신민의 일부 간부들이 통감부의 감시를 이제 피해서 감시가 미치지 않는 지역인 이 만주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후에 특히 1920년 그 아래 봐봐 의 옆에 이러한 기지 건설로 인하여 192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봉오동 전투랄지 청산리 대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20년에 일어난 딱 1920년에 이러한 전쟁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1920년대나 30년대 정말 이 아주 많은 독립군들이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특히나 이 신흥무관학교의 출신들의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무장투쟁을 합니다. 결국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실력 양성을 주장한 애국 계몽단체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장 독립군들에게 독립전쟁이랄지 그리고 만주의 독립군이랄지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 줬다라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깊죠. 의미가 있어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한다면 싸우지 않고 무장투쟁하지 않고 보통은 실력 양성만 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에 20년대 만주 독립군 활동에 밑거름을 줬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아둘 만한 의의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 이 지역에는 이제 이 지역의 이 한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든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회영 선생님이에요. 이 이회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9형제 중에 한 명인데 9형제가 모두 다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팔고 모든 식소를 이끌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만주 지역에 가서 이곳에 기지를 건설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반 가문에 가문도 되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상위 클래스, 그 당시에 상위 클래스 가문의 재력도 그리고 뭐 가문도 거의 뭐 탑급인 인물인데 이 9형제가 모두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건너가서 특히나 이 9형제가 모두 다 재산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가문이에요. 가문.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이회영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이제 신흥 무관학교 설립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1911년에 해체가 됩니다. 왜 어떻게 해체가 됐느냐? 105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제가 이 조직을 와해시켜 버려요. 105인 사건이라는 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 중에 안명근이라는 사촌이에요. 사촌 안명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 무관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모금했어요. 자금을. 그런데 이걸 이제 잡힌 거야. 자금을 모금하다가 잡혔는데 일본이 이걸 이제 좀 날조합니다. 어떤 식으로 날조를 했냐? 그 당시 총독이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었는데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모금 활동 아니냐? 이러면서 날조해서 그 배후로 신민회를 조직을 하면서 신민회 회원들 포함 105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부분의 신민회 회원들이 이제 유죄를 받게 되면서 이 신민회는 와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신민회가 해체됐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그 밖에 교육과 언론 활동들을 봅시다. 교육단체 설립, 서북학회랄지,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등등 이러한 교육단체들이 설립이 됐고, 언론 활동으로는 둘 다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에 있다 이제 프린트물에도 선생님이 신문만 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잠깐만 살펴봅시다. 황성신문. 가로쳐놓고 시일에 방송대 꼭 나왔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그렇죠. 손을 번쩍 들었어. 너무 이런 거 좋아. 아니 막 초등학교 때 너희 기억나니? 손 들어봐. 그럼 딱 손 들고 반대, 주먹, 그지? 질문. 나는 이거였어. 질문. 손가락 이렇게 4개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아니면 그 친구한테 질문할 때 보충. 나 누가 발표했어? 저도 동의합니다. 그지? 우리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우리 활기차고 애들이 얼마나 예쁘냐. 그지? 반대 있잖아. 반대 막 하고. 다 너희도 이런 거 알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 다 초등학교쯤은 나와봤지? 초등학교쯤이요? 네, 나왔죠. 대단한 사람들. 초등학교쯤이 아니지. 초등학교 나와봤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반대 의견 있으면 반대하고. 내가 뭔 말했는데 방금 손 들었지? 그래. 이거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누가? 장지연이 이 시일의 방송대국이라는 글을 황성신문에 게재했잖아. 그제? 그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바로 위에 있잖아, 얘들아. 신민회에서 지금 여기 대한매일신보 찾았니? 이겁니다. 이거에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가 중심이 돼서 국제보상운동도 하고 그래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지만 곧 배웁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그냥
한번 훑기만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라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1884년에 갑신정변, 뭐 94년에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같은 거, 94년, 95년에 뭐 갑오 을미개혁 있었고, 그 다음에 뭐 98년에 독립협회 활동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우리가 배우는 애국개몽운동이랄지 또 이때 이제 국채보상운동도 있었는데, 이러한 어떠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과 활동들, 단체들을 통해서 그 주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사회의식이 변화해 갔겠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모아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의식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한번 모아봤어요. 복식, 음식, 건축이 이때 어떻게 어떠한 변화를 보여줬는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경제적 구국운동.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경제적 구국운동은 이미 다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플러스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제목이 청일 간의 상권 침탈 경쟁이야. 누구를 침탈했다라는 말이야? 우리를,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상권을 침탈하는데 누구랑 누가 경쟁했대? 청하고 일본하고 경쟁했대. 그것을 나타낸 표예요. 그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크게 먼저 이렇게 보자, 얘들아. 개항 초기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조일소조교 우리 기억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8이 무슨 사건이야? 그렇지.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초반부는 누가 우리 이 조선에서 그 상권을 주도했냐, 상권 침탈에 있어서 청과 일본 중에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면 누가 더 주도했대? 일본이 더 주도했대요. 아무래도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어땠어요? 민비가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래서 이제 청이 흥선대원군 압송에 가고 그때부터 청이 내정 간섭을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거 우리 시험 문제잖아. 이모군란 결과 맺었던 조약 2개. 제물포, 조청, 상립, 수립, 무역, 장정. 이제 그게 뭔지를 오늘 배우는 거야. 그 2개 조약 배웠잖아.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을 맺고 나서 이때부터 94년까지는 청과 일본 해서 뭐라고 돼 있니? 대결 구도라고 되어 있죠. 청과 일본이 대결합니다. 이때 이 사이에는. 그러다가 1894년에 우리가 아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 무슨 사건?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여기서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잖아.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당연히 볼 필요도 없지. 주도국이 누구겠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불문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모든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다양하지 않나요? 이제 보통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양하다고 생각 안 해. 원인은 딱 하나야. 원인이 뭘까? 그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일본 빼고 정말 다른 나라들 있잖아. 지금도 중동에서 막 전쟁 일어나고 하잖아. 모든 전쟁의 원인, 고대부터 현대까지 뭐 종교니 뭐 이념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고 생각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때? 그래 생각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사실은. 결국에는 고상한 척, 이념인 척, 종교인 척, 뭐인 척 할 때 동의해서 동의. V. 그래? 역시 동의해줬어? 너희들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좀 내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단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청일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우리 조선을 얼마나 이권 침탈해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보자. 개항 초기부터 보자. 개항 초기부터 이제 서서히 봐보자. 내가 사실 이거를 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그래프를 그려준 게 여기 이제 표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칠판에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 알았어 하고 그려줄게. 하고 끊고 그려주고 갈게. 자 이제 개항 초기부터 보자. 1876년은 너희들이 아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부산, 원산, 인천 개항했고 개항 직후에 바로 수호조규 조약을 했죠. 수호조규. 그지? 근데 조일 수호조규 외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뭐 무역 규칙도 있었고 이게 통상장정이라는 개정되지만 그리고 수호조규 부록도 있었거든. 그 수호조규 부록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간행이정 심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로쳐서 써놨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에서 심리 이내로 제한된 것을 이 수호조규 부록에 이제 그 제한을 해놨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간행이정 심리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은 어디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거야? 심리까지만. 심리 밖은 나갈 수가 없어. 마음대로 본인이 나가서 뭐 상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무역을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류지 무역 플러스 약탈 무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류지 무역이라는 거는 뭐야?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개항장에 머물러 있는 외국 상인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약탈 무역은 말 그대로 약탈하는 무역이야. 왜 약탈한다고 우리 표현해? 알잖아. 강화도지역 불평등했잖아. 일본 상인들 영사재판권 누리고 있었고 일본 화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지? 그러니까 뭐 약탈 무역이지 뭐. 그리고 수입품, 수출품만 보더라도 들어오는 영국산 면제품은 아무래도 공산품이잖아. 사치품이고. 근데 우리가 나가는 거는 뭐야? 쌀, 콩, 새가죽. 거의 원자재.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지? 그러니까 불평등한 무역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초기 때 이 간행이정 심리라는 이 규칙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이득 보는 상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 그랬어? 왜? 가만히 생각해봐. 심리 안에서만 일본 상인이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 상인들도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인이 거기 가서 외국인들한테 물건 사서 가지고 우리나라 내일 방방곡곡 찾아가서 이렇게 상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약탈 무역이다, 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할지라도 간행 이정 심리까지만 하더라도 개항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1882년에 이모군란이 끝나고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는다. 그지? 이모군란 후에 청의 영향력이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이
무역을 이 장정을 체결하는데 이 장정의 내용이 중요해. 거기 보면은 뭐 양화진 개방, 내지 통상권 이런 말 보이죠? 이게 핵심인데 자, 뭔 말이냐면 청나라 상인은 대항장을 벗어나 조선 내력까지 진출을 가능하게끔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상인들은 심리 안에서만 상행위를 했는데 이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은 어떻게 된 거야? 한반도 내륙 방방 곳곳 찾아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개항 이후에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조선에서의 일종의 무역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히나 한성뿐만 아니라 양화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상점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방간에 허가만 있으면 개항장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가서 물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일전쟁의 시발점이었지,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의 시발점.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아래 보면은 조일, 수, 조규, 속약 있지? 속약. 이 내용,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재밌으니까 말해줄게. 재미없을까? 제물포 조약과 함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랑 체결한 거야. 제물포 조약이랑 함께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지금 간행이정 심리지. 심리까지를 너희 같으면 뭘 요구했겠어 그럼? 이거를 그렇지 더 늘려달라고 한 거지.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심리를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가 심리였는데 이거를 5심리까지 넓혔고 몇 년 후에는 더 놀려주라고 했어. 한 2년 후에는 한 100리까지 확대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조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전에 있었던 수조규 부록에 비해서 상권 경제기가 되면서 청과 일본에게 각각 내지로 통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인들이 더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권한을 내줬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1883년이 되면 자 너희들이 아는 거 하나 물어보자. 자 아시는 분 1883년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뭐 맺었어요? 조일, 통상, 장정 기억하죠? 이거 우리 중요하게 배웠잖아. 그지? 왜 대답이 안 했어? 조일 통상 장정 기억하지? 기억해? 83년에? 자, 83년에 조일 통상 장정 체결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서 뭐 가져갔어? 그렇지. 잘했어요. 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최애국 대우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관세 설정해주고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83년에 통상장정에서 똑같이 하잖아. 우리 배웠잖아.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 이때 이제 조일 통상장정에서 일본이 최애국 대우 이제 체결이 되니까 그때 하필 또 조선이 영국하고 내지 통상 가능하게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일본 상인도 그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83년이 넘어가면 일본 상인도 내지 통상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상권 경제기가 되면서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상 장정으로 인해서 청나라 상인도 일본 상인도 모두 다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륙 지방으로 나가서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손해죠. 우리나라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자 이제 물론 일본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을 하자 우리나라 이제 상인들 뭐 객주나 이런 사람들은 근대적인 성격의 뭐 이제 막 상회사 같은 거 설립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상권 경쟁기에 있다가 결국 1894년에 청일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조선에서의 시장 독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4년의 청일 전쟁의 성격을 결국에는 조선 시장의 쟁탈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제 이게 바로 청일 간의 상권 침탈 경쟁 구도에 대해서 표로 제가 나눠 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아래에 있는 방공령하고 상권 수호 운동까지만 쭉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농민들 그리고 도시 빈민들은 생활이 힘들어져요. 또 이럴 때 꼭 이렇게 자연재해가 찾아오죠.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을 통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1889년, 1890년 각각 이제 역사부도에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방공령이라는 거를 내립니다. 방공령이 뭐냐? 곡식이야, 곡식. 방은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말이야. 방공령, 쌀을 수출하는 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방공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을 위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89년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원래 이 방공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기로 우리가 규정이 돼 있었어요. 조일통상장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금 전에 언급했던 조일통상장정 있지 83년에 최일국 대우 맺었고 관세 설정해줬던 그 통상장정에 이제 이 방공령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넣어놨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너희들 이거 어겼어 그 태클을 걸면서 방공령 취소와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기냐? 분명히 우리 조선은 방공령을 1개월 전에 통보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우기냐? 진짜 얘네들은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지만 양들이야, 양들 진짜. 일본은 공문이 도착한 시간을 내세워서 이때부터 1개월이라는 거야. 진짜 속 터지지, 그지? 그래서 이제 조선 너희가 공문이 도착한 시간이 이건데 이때부터 1개월 후인데 조항을 너희가 어기지 않았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공령 취소해라, 배상금 지불해라. 결국 이렇게 되고 조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공령과 상권 수호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